2023년 재선에 도전한 콩고 대통령 펠릭스 치케세디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루안다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약이 나온 이유에는 콩고 동부에서 준동하는 M23 반군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종하는 루안다를 공격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쟁은 없었습니다. 루안다가 M23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여러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루안다 제식 장비를 착용한 부대가 콩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의 사진, M23에 지원된 루안다군 제식 방공 장비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 M23 포로가 가지고 있었던 루안다군 신분증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등 루안다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M23은 콩고 동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각종 천연 자원을 훔쳐서 루안다로 밀수출하고 있습니다. 94년 카가메가 루안다 내전에서 승리했지만 후투족 일부가 콩고로 도망친 후 반군 단체를 결성해 오늘날까지 루안다의 투치 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콩고와 루안다의 인구가 7.5배, 국토 면적이 89배 차이 납니다. 콩고가 단합하여 루안다를 침공할 경우에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기 때문에 카가메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은 카가메의 24년 유세에서도 드러납니다. kubera ko ari ruto ntabwo tuzategereza udutera dusanga hano tugiye kurwanira iwacu tuhangize oya tuzabasanga aho igihugu ari kinini. 현재 투치족 중심의 M23이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고 동부에는 금, 콜탄, 투르말린 등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반군의 돈줄은 영역 내에서 걷는 보호료와 천연자원의 밀수줄입니다. 금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년 10톤에서 20톤의 금이 콩고에서 루안다나 우간다로 밀반출되고 두바이에서 최종적으로 장신구나 금괴로 가공되어 세계 시장으로 팔립니다. 이 과정에서 루안다도 중간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눈부시게 발전 중인 루안다 수도 키갈리의 번영의 일부는 콩고에서 훔쳐온 자원에 기반한 것입니다. 카가메의 콩고 개입은 94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콩고의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는 1965년부터 집권하여 97년에 축출될 때까지 부정부패, 경제 파탄, 사치행각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모부투는 자신이 개명하면서 공명을 콩고에서 자이르로 개명할 정도의 자의식 과잉의 독재자였는데 74년 북한에 한번 다녀오면서 주체 사상에 큰 감명을 받고 자기 우상화가 심해집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당시 자이르TV 전용 뉴스의 도입부인데 저 구름 속에 산신령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모부투입니다. 모부투의 폭정과 학정으로 경제는 붕괴 상태였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행정과 군도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94년 루안다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투치족 약 150만 명이 당시 자이르로 피난갑니다. 내전의 흐름이 투치 중심의 RPF로 기울자 보복을 피해 후투족 약 100만 명이 자이르로 피난갑니다. 이 후투 난민 중에는 학살 가담자인 인테라 하멜 같은 무장 조직들과 구 루안다 정부군도 섞여 들어갔고 이들은 자이르의 지역 토착 민병대인 마이마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은 루안다 국경의 난민촌을 거점으로 카가메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되찾아오겠다는 목적으로 루안다를 공격합니다. 당시 자이르의 모부투 정권은 자국 내 후투족 무장 조직들의 이런 행동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물자를 지원해서 이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카가메 정권은 이 후투 무장단체들을 국가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카가메 자신부터가 난민 무장단체 출신으로 우간다에서 한번, 루안다에서 한번 나라를 차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투 무장단체의 근거지가 되는 난민 캠프를 국경에서 자이르 내륙으로 옮겨줄 것을 모부투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카가메 정권은 이제 군사적 해결책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카가메의 루안다는 우간다, 부룬디와의 동맹 상태였습니다. 카가메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자이르에 대한 개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투 무장 조직들이 루안다를 공격하는 상황을 해결한다. 둘째, 모부투 정권을 교체한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은 미국도 카가메의 계획을 지원합니다. 모부투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카가메가 고른 콩고인 꼭두각시는 로랑 데지레 카빌라입니다. 카빌라는 모부투의 집권 이래로 계속해서 정권에 저항하던 게릴라였는데 스스로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니던 좌경화된 군벌이었습니다. 1965년 카빌라는 콩고 내전에 개입한 체 게바라와 만납니다.
체는 몇 달 동안 공산혁명 전략과 게릴라 전술을 카빌라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했으나 곧 포기합니다. 체는 카빌라가 공산혁명을 이룰 만한 혁명가의 자질이 없었고 혁명가의 진지함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손절합니다. 체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카빌라가 게릴라 대원들의 훈련과 사상교육 같은 혁명가의 기본적 업무는 등한시한 채 주색 잡기에 몰두하는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1967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카빌라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남북 키브주에서 마오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 또는 마르크스주의 고면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국가를 만들어 스스로 대통령직에 오릅니다. 이 집단이 내세우는 공산주의 혁명은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고 사실상 산적화된 집단으로 구역 내에서 보호료와 통행료를 걷고 있는 도적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1979년 이후 카빌라의 폭정이 시작되고 이 소형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식료품과 의복과 같은 필수적 재화가 공산주의 방식으로 배급되었는데 카빌라와 그 파벌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분배되기 시작했고 이에 불만을 가진 다른 공산 게릴라들이 카빌라를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카빌라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고면 내에 마법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마법사들을 판별하는 물약을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걸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낀 사람들을 마술사로 몰아 처형합니다.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니 사람들이 탈주하기 시작했고 농업이 붕괴해서 기근이 시작되었고 곧 내전이 시작됩니다. 문헌에 따라 시점이 다르지만 86년에서 88년 사이에 내전에서 패배한 카빌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이스크라였던 이 공산주의 집단을 버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카빌라가 96년 루안다의 꼭두각시로 무장단체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쯤에 카빌라는 훗날 우간다 대통령이 되는 요에리 무세비니와 훗날 루안다 대통령이 되는 폴 카가메를 만나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94년 루안다 난민 위기 이후에 자이르군은 루안다, 후트 난민 중 구 루안다 정부군 및 민병대 출신들과 연합하여 자이르 내의 투치족인 바냥물랭게족을 탄압했습니다. 루안다의 카가메 정권은 바냥물랭게족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고 이들을 규합해 콩고 자이르 민주해방연합군을 1996년에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지도자로 로랑 데지레 카빌라를 앉힙니다. 카가메와 우간다는 ADFL의 탄생부터 지원하고 조종했고 사실상 꼭두각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카빌라의 ADFL은 1996년 10월 24일에 남북 키부주에서 수도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고 제1차 콩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빌라는 콩고인이 결성한 콩고 반군이라는 명분을 위한 포장지이고 안에 들어있는 실질은 르완다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 병참 등의 상당 부분은 루안다에서 왔고 지휘 통제의 거의 모든 의사결정 역시 루안다, 우간다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빌라의 ADFL의 군사 전략 최고 책임자는 제임스 카바레베였는데 이 인물은 루안다 내전 중에 카가메의 개인 비서 및 부관을 역임하고 RPF의 주요 지휘관 보직을 거친 인물로 군사 전략에 대한 식견과 지휘력이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고 카가메의 신뢰가 두터운 인물입니다. 폭정으로 무너져 내려가던 모부투의 정부군은 연전연패했고 97년 5월 16일 수도인 퀸샤사가 함락되고 모부투는 스위스로 탈출하고 로랑 데지레 카빌라는 대통령이 되고 나라 이름은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루안다인 제임스 카바레베는 콩고의 참모총장이 되었고 루안다 우간다인들이 콩고의 정부 내 요직들을 차지합니다. 집권 초기 카빌라에 대한 콩고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초소형 사회주의 꼴은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던 인물이 내전에서 패배하고 거의 10년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외국의 도움으로 반군 지도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 데다가 루안다 우간다 연합군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었고 정부 내 요직에 루안다 우간다인들이 앉아 있었고 심지어 참모총장은 카가메의 신복인 루안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국민적 감정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외세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았던 카빌라는 점차 반 루안다 우간다 성향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변화를 눈치챈 카가메 정권도 여차하면 카빌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개입 계획을 98년 4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카바레베가 입안한 키토나 작전은 루안다에서 1900km 떨어진 콩고의 키토나 공군기지에 루안다군을 공수시킨 다음에 320km 떨어진 콩고의 수도 킨샤사를 점령하고 카빌라를 축출한 후 친루안다 정권을 수립한다는 다소 대담한 작전 아니었습니다. 1998년 7월 13일 카빌라가 제임스 카바레베를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루안다 우간다인들을 해임하고 27일 루안다 우간다 군병력에게 콩고에서 24시간 이내에 철수할 것을 명령하면서 전쟁은 피할 수 없어집니다.
1998년 8월 2일 비부주에서 반양물랭개족의 반란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제2차 콩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프리카 9개국과 25개 무장단체가 참전하여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반란 당일에 히토나 작전도 개시됩니다. 8월 2일 저녁에 르완다군 특수부대가 고마 국제공항을 점령했으며 3일에는 르완다, 우간다 병력들이 공항에 집결했고 보잉 717 2대, 707 2대를 징발하여 병력을 수송했고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 총 3,000명의 병력이 히토나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현장 최고지휘관인 제임스 카바레베는 콩고군은 부패했으니 너물로 회유하면 르완다군에 합류할 것이고 반군들은 불만이 있으니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이 예상은 적중합니다. 작전 초기에 2,000명의 콩고군과 반군이 르완다 우간다 연합군에 합류했고 히토나 작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콩고의 현지 불만 세력들이 카바레베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카빌라 입장에서는 수도 바로 코앞에 적병력이 나타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카빌라는 외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짐바브웨 무가베와 8월 4일 군사협력 조약을 맺었고 8월 8일에는 짐바브웨 공군 총사령관 페런스 시일가 지휘하는 짐바브웨 SAS를 필두로 12일까지 약 800명의 공수부대와 지갑, 장갑, 전투기 등이 킨샤사에 배치됩니다. 8월 10일 콩고의 수도 킨샤사의 식량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마타디 항구가 함락됩니다. 8월 13일 콩고 서부의 전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인가댐을 접수한 르완다군은 카바레베의 지시에 따라 수력발전소의 터빈을 꺼버려 킨샤사에 대한 전력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전기와 식량이 끊긴 킨샤사에는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8월 17일 르완다군 주력은 킨샤사의 30km 앞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짐바브웨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하여 대공 방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르완다 연합군은 짐바브웨 공군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8월 19일 카빌라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는 나토 헌장 제5조처럼 참가국끼리 상호 방위 조약으로 묶여 있었는데 대부분의 참여국은 이 전쟁에 중립적이었으나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가 콩고편에서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8월 22일에 앙골라가 2,500명의 병력을 보내서 휘토나 공군기지와 마타디 항구를 점령합니다. 항구와 공항을 잇고 적군 한가운데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카바레베가 이끄는 약 3,000명의 르완다 우간다 연합군과 15,000명의 콩고 변절자들은 카빌라 정권에 가장 도움이 되고 르완다 우간다 연합군에게 가장 성가신 공중 지원을 하는 짐바브웨 공군의 주둔지 은질리 공항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짐바브웨 SAS 코만도들의 분전과 짐바브웨 공군의 활약으로 르완다 연합군의 공세는 실패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카바레베는 약 1만 명 이상의 콩고 변절자들을 내버려 두고 르완다 우간다 연합군을 이끌고 원래 친분이 있던 우니타 반군의 영역인 앙골라의 정글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우니타 반군의 도움을 받아 9월 중순 앙골라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공항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활주로가 너무 짧아 2달 동안 카바레베의 병력들은 앙골라 정부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활주로 연장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완공된 후 12월 24일 심야에 어둠을 틈타 3,000여 명의 병력은 수송기를 타고 르완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짐바브웨, 앙골라 등의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당초 목적인 킨샤사 점령과 카빌라 제거에는 실패한 작전이었지만 카바레베는 이 작전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인해 르완다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고 2010년 국방부 장관을 거쳐 24년 현재에도 다른 장관직을 역임 중인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콩고 동부에서 준동하는 M23 반군을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흑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98년 동부전선으로 눈을 돌려보면 르완다와 우간다 모두 반군들을 통해 콩고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산발적 교전이 콩고 동부에서 이루어지다가 2001년 1월 16일 킨샤사의 대통령궁에서 로랑 데지레 카빌라가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 암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음모론과 가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조세프 카빌라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조세프는 전쟁을 끝까지 하려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르완다와 평화협상을 합니다. 2002년 들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도 반양물랭개족들도 기나긴 전란에 지쳤고 르완다에서 내려온 명령에도 지쳤고 일부는 카빌라 정권 쪽으로 전향하기도 했고 일부는 르완다군과 무역 충돌까지 가기도 합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선으로 콩고와 르완다는 평화협정을 맺고 콩고에 주둔 중이던 2만 명의 르완다군이 철수한 것을 UN 평화유지군이 확인합니다. 이후에 콩고의 정부군과 반군들이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 18일 과도 정부
정부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콩고 대통령을 뽑기로 했지만 역시나 조세프 카빌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다고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콩고 동부 지역에는 수많은 무장 조직들이 군웅활과하고 있고 콩고, 루안다, 우간다 정부군과 그들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 카가메를 타도하려는 후투 난민 조직,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토착 지방 군벌, 이슬람 군벌까지 활과하는 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콩고 정부군은 M23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그너 그룹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PMC까지 고용하면서 전황은 아주 복잡합니다. 카가메는 제2차 콩고 전쟁 종전 후에도 콩고 내 반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24년 현재는 M23이라는 투치족 중심의 반군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가메는 M23에 대한 지원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23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루안다에서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만 해도 국가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써오던 루안다 언론인 존 윌리엄스 엔투알리는 22년 콩고 내 루안다군 활동에 대한 탐사 보도 기사를 냅니다. 기사가 나가고 며칠 뒤에 엔투알리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몇 달 뒤인 23년 1월 피갈리에서 아주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루안다 정부의 공식 설명을 의심했고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독립적 제3자에 의한 조사를 요구했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도 이 죽음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루안다 정권에 대해 비판하던 인물들의 의문사 및 실종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은 패트릭 가레게아입니다. 이 인물의 일생은 박정희 정권 시절 김형욱과 아주 유사합니다. 가레게아는 투치족 난민 출신으로 프레드 르게마를 따라 우간다 내전과 루안다 내전에 참여했고 1994년 카가메가 루안다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루안다군 정보기관 해외 부문의 수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카가메의 반대파로 전향했고 탈영 및 불복종으로 18개월을 선고받았고 복역 후 해외로 망명해 BBC 등의 언론 인터뷰에서 카가메 정권의 치부를 폭로했는데 이 폭로 가운데 카가메의 지시에 의한 정적 암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의 호텔에서 의문사 당합니다. 이 암살에 대해서 카가메는 자신이 지시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관련성을 부정합니다. 설명드린 케이스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카가메는 철권을 휘두르며 언론과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카가메가 학살을 멈추고 루안다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 인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파국의 반군을 집어내 혼란을 만들고 자원을 훔치고 국내에서는 정적과 언론을 탄압하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